조선판 하우스 오브 카드 신숙주 권력의 미로. 그는 과연 변절자였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실용주의자였을까요? 본 리포트는 계유정난을 21세기 정치 스릴러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전통적인 도덕관을 넘어 권력의 생존 논리와 배신의 미학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21세기형 정치 스릴러의 시각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먼저 성산문의 명분을 살펴볼까요? 그는 정치를 도덕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칸트적 의무론에 따라 과정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 어떤 결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었죠. 반면 신숙주는 생존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정치를 결과의 예술로 보고 이인자의 생존 논리 속에서 설령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국가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는 왕을 버린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영혼을 판 테크노크라트였을까요? 이러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인물 프로파일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의 삼각축은 신숙주, 세조, 그리고 성산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숙주는 7개 국어에 능통한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이자 프래그머티스트였습니다. 그는 죽은 왕 대신 산 백성을 선택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그는 세조의 공범이자 동시에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조는 정통성 콤플렉스를 가진 군주로서 공포와 유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며 신하들의 충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세조에게 신숙주는 오랜 벗이자 운명의 라이벌이었죠. 마지막으로 성산문은 타협 없는 원칙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신숙주의 도덕적 거울이었으며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표방했습니다. 이 세 인물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1453년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계유정난이 발생합니다. 지편전 동료였던 신숙주와 성산문은 단종체제의 위기, 특히 김종서 등 구신들의 전횡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숙주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유능한 독재자와의 결탁을 택했습니다. 반면 성산문은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선택, 즉 혈통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친구에서 적으로 같은 출발점에서 다른 종착지를 향해 간 것이죠. 세조의 통치 방식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술의 정치학입니다. 태종과 세조의 술자리 횟수를 비교해보면 세조는 무려 467번이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기생을 배제하고 신하들과 직접 대작하며 술 속에 진실이 있다는 라틴어 격언처럼 취중 진담을 유도하여 숨겨진 역심을 탐색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신하들에게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과시했습니다. 술자리는 곧 무장해제와 감시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제 주요 장면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는 팔 비틀기 사건입니다.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비틀며 내놓은 마음속에 품은 것이 역심인지 충심인지 확인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숙주는 억눌린 본능이 튀어나오며 세조의 팔을 강하게 비틀었죠. 세조가 고통스러워하며 으악! 이놈이! 라고 외치자 옆에 있던 예종이 칼자루를 잡으며 죽고 싶으냐? 라고 경고합니다. 이 장면은 지식인 신숙주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세조에게 느끼는 무의식적인 반발심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계가 무너진 찰나의 순간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 꺼진 방의 공포입니다. 한명회가 신숙주에게 오늘 밤 대감의 방에 불을 켜지 마시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만약 그가 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면 이는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왕을 능멸했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숙주가 빛이 없는 방에 갇힌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사적인 시간조차 감시당하며 철저한 자기 검열 속에서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위증의 패러독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 태종과 위증의 관계는 포용적인 군주와 직언하는 신하의 모습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역사적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와 신숙주의 관계는 의심 많은 군주와 굴복한 신하의 관계로 마치 황금 수갑을 찬 듯 했습니다. 세조가 신숙주를 위증이라 부른 진짜 이유는 과거 단종을 잊고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장식품 그리고 말 잘 듣는 기술 관료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장면은 깨어진 거울이라는 제목의 의금부 국문장 장면입니다. 신숙주는 성산문에게 불의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도 시스템 경국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라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너는 삶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팔았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썩은 근본에서 무슨 가지가 뻗겠느냐라고 반박하죠. 이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는 논리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신숙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물을 뒤집어 쓰겠다는 결과주의적 논리를 펼쳤고, 성산문은 정의롭지 않은 과정은 어떤 결과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주의적 논리로 맞섰습니다. 다음은 언어의 정치학, 특히 호칭 분석입니다. 신숙주는 세조를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권력의 현실을 인정하고 체제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성산문은 세조를 나으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친으로 격하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어 하나가 목숨을 가른 셈이죠. 성산문의 호칭 거부는 세조의 정통성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타격하여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의 논리 충돌은 죽은 왕과 산 백성의 선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숙주는 군주가 누구든 나라는 굴러가야 한다는 변명을 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국방과 외교를 안정시키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라 믿었습니다. 반면 성산문은 근본이 썩었는데 가지가 무성한들 무엇하리라며 도덕성이 결여된 통치는 결국 무너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신숙주에 대한 민중의 심판은 숙주나물 설화로 나타납니다. 여름에 잘 쉬어버리는 녹두나물을 변절한 신숙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는 당대 민중이 내린 사회적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성산문은 육체적으로 죽어 신이 되었지만 신숙주는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신숙주를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아내의 자결설입니다. 남편의 변절에 부끄러움을 느껴 아내가 자결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죠. 이는 신숙주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을 부여하여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대중의 서사적 처벌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록 기록에 따르면 아내 윤씨는 사육신 사건 5개월 전 이미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대중은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신숙주를 단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의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유산을 살펴보면 그 업적은 분명합니다. 그는 조선 통치 시스템의 법적 토대가 된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일본과 여진 외교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해동제국기를 저술했습니다. 또한 북방 영토 개척과 대일 관계 안정화를 통해 외교 안보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조선 전기 문물 제도를 완비한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한 테크노크라트의 시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신숙주는 성산문이라는 도덕적 거울을 깨뜨리고 권력을 얻었으나 평생 그 파편에 찔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쪽은 성공한 반역자로서 나라를 세운 자로 남았지만 다른 한쪽은 실패한 충신으로서 신화가 된 자로 기억되는 쓸쓸한 대비를 보여줍니다.